폭력의 삼각형 15-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퉁의 폭력의 삼각형인데 실제로 삼각형을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이 3개겠지요. 갈퉁이라는 사상가는 평화와 폭력을, 평화의 개념을 폭력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직접적 폭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는 구조적 폭력, 세 번째는 문화적 폭력. 그러면 직접적 폭력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접적 폭력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적 폭력, 직접적인 폭력이겠죠. 이거는 물리적인 행위, 그리고 전쟁, 테러 등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행위나 전쟁, 테러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직접적 폭력이 없으면 소극적 평화라는 겁니다. 갈퉁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직접적 폭력이 없는, 즉 전쟁과 테러와 물리적 행위, 물리적 폭력이라 하겠습니다. 물리적 행위 해도 되겠습니다. 행위하세요. 그냥 없으면 소극적 평화랍니다. 완벽한 느낌이 들지 않지요. 평화는 평화인데 단지 직접적 폭력이 없기 때문에 좀 작은 의미의 협의의 어떤 평화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소극적 평화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또 어떤 평화가 나올까요? 그렇죠. 적극적 평화가 나오겠죠. 적극적 평화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과 연관시켜서 뭔가 언급이 될 거라 예상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구포가 하겠습니다. 구조적 폭력인데, 구조적 폭력은 불평등 혹은 차별의 사회 구조 속에서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 착취, 이러한 것들을 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불평등과 차별이 녹아있는 그 사회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빈곤과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잠재성을 실현할 수가 없겠지요. 가난해지고서 가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수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게 아닌데, 사회 구조적으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공무원 시험을 치고 싶은데 아예 공무원 시험도 응시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입후보하고 싶은데 그런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면 이건 구조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그 억압을 통해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린다면 이거는 구조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적 폭력은 무엇이냐면, 문화적 폭력은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데,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이 친구는 구조적 폭력을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는 겁니다. 즉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하는 기능입니다. 문화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그런 입장에서 얘를 이렇게 전폭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적 폭력이, 즉 문화적 입장에서 구조적 폭력을 은폐시키는 겁니다. 구조적 폭력이 꼭 네가 가난한 건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TV를 틀면, 그리고 학술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그런 메시지를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구나. 내가 흑수저인 거 다 내 탓이구나. 라는 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문화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안 적었네. 구조적 폭력을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비의도적 구조에 내장된 폭력. 그래서 보니까 갈등은 아까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으면은 소극적 평화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거 요 세 가지 다 셋 다 없으면 이게 적극적 평화라 합니다. 적극적 평화. 아까 뭐였죠? 직접적 폭력만 없으면 소극적 평화라고 했는데 꼭지점, 직폭파, 구폭과 문폭 요 세 가지가 셋 다 없으면 적극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이 적극적 평화는 안보의 주체를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간 안보를 더 중시하게 됐다는 거죠. 안보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안보의 주체가 인간으로 좀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적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인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전쟁 있지요. 이 전쟁이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주의 관점. 평화주의니까 전쟁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 그 사람 참 현실적이야 하면은 이득을 따진 거죠. 계산적입니다. 즉 국가의 이기성, 자국의 이익 추구.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불가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도덕과 법이 멈춘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양극단이죠. 윤리시간이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양극단을 뭔가 벗어나고 초월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게 정의 전쟁론입니다. 줄여서 정전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전론이라기도 하는데 정의 전쟁론. 정의 전쟁론은 전쟁을 가능한데, 즉 전쟁이 무력이죠. 무력이 정의, 저스티스, 정의 수행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함부로 쓸 수는 안 되는데 하다가 합리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을 쓰다가 전쟁은 최후의 수단. 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어떤 규제, 제재, 제한이 필요하다.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제한이 필요하다. 이게 큰 입장입니다. 정의 전쟁론에 대한 큰 입장. 전쟁이 정의,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에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은 최후 수단이고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의 전쟁에 두 가지 학자가 있는데 아퀴나스 하겠습니다. 13세기의 사상가지요.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니까 유럽에 군주가 있겠지요. 정당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합시다. 알겠죠? 이거는 군주의 명령. 정당한 원인 근거.
그리고 정당한 의도로 수행.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합시다. 중요한 사람은 아퀴나스보다는 왈처이니까. 현대 사상가입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이크 왈처는. 왈처가 말하는 정의 전쟁론은 3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전쟁의 개시. 그럼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떤 이유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타국에서 심각한 인권의 유린이 목격된다면 그건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만약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침입에 대한 방어전. 방어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침입에 대한 방어. 두 가지 맥락에서는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겁니다. 전쟁의 개시 말고 전쟁이 수행될 때, 즉 진행될 때 어떻게 될까? 민간인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결될 때는 평화 협약 체결 등이 있겠지요. 이러한 3단계에서 전쟁의 개시입니다. 시작하는 거. 전쟁이 수행될 때, 전쟁이 종결될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된다, 요구된다, 전제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구비된다면 정의로운 전쟁이라 볼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다 왈처가 봤을 때 개시와 수행과 종결이 다 구비돼야 되는데 현대 전쟁에서는 셋 다 구비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어갖고 전체 개시라든지 그리고 수행이라든지 측면에서도 최소한 제일 중요한 건 개시겠죠. 개시 입장에서 인권 보호라든지 침입에 대한 방어가 이런 목적이 있는가, 이유가 분명할 때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단일 국가적 입장과 그리고 국제관계의 입장이 있는데, 단일 국가적 입장에서는 공화국이고 주권 국가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내정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주권 국가임을 전제해야 되고,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 적용하는 국제연맹 창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걸 통해서 국제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예비조항이 6가지가 있거든요. 칸트의 영구평화론 예비조항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의 전쟁 발발의 계기가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어떤 건덕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했고, 두 번째는 독립국가의 자주권 보장. 한 나라를 상속, 교환, 매매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증여 대상 아님.
3번은 상비군, 즉 군대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 날 이유가 명분보다는 전쟁이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상비군을 점차적으로 폐지. 4번은 국가 간 대회, 분쟁 시 국채 발행, 논어회의. 왜냐하면 이 국채가 전쟁 비용이거든요. 전쟁 비용, 조달, 논어회의. 자, 5번입니다. 타국의 체제와 통치를 폭력적으로 간섭하지 말라. 내정 불간섭 있지요. 6번은 타국과 부득이하게 전쟁 중일 때 기만수를 하지 말라. 뒤통수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 불신의 적대행위, 스파이 보낸다든지 암살자를 보낸다든지 그딴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암살자 고용, 노노, 적국에서의 스파이 보내갖고 선동질 시키는 것도 하지 말고 반역 선동질 있던 거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런 예비조항 6가지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이라는 거, 전쟁이 일어날 건덕지 이유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칸트가 예비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걸 했네요. 첫 번째는 갈등의 폭력의 삼각형, 직폭과 국폭과 문폭을 얘기했고, 셋 다 없으면 적극적 평화, 국가안보, 인간안보 얘기했고, 전쟁은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아키나스 왈처가 중요하다, 별표.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칸트 영구평화론을 밟고, 단일국가 국제관계, 그리고 예비조항 6가지를 살펴보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독은 아니지만 들어준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